우주에 존재하는 별들 중에는 태양보다 수백 배 더 큰 초거성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조차 블랙홀 앞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선은 이제 별하고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는 하긴 어렵겠지만, 우선은 이제 만약에 별이 죽어서 되는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별보단 작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은하 스케일에서 나오는 천체이기 때문에 별보다는 훨씬 큰 천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에 저희가 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크기를 정의하는 게 별은 예를 들면서 눈에 보이는 직경을 재면 되는데, 블랙홀은 사실 특이 점이잖아요. 한 점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블랙홀의 크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에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이라고 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크기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별의 블랙홀의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블랙홀의 질량을 크기로 치환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슈바르츠실드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초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에 워낙에 크기 때문에 빛으로도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크기여서 별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단순히 크기만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그 내부에 있는데요. 블랙홀의 강한 중력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중력이 어떻게 시간을 멈추게 할까요? 블랙홀과 중력에 숨겨진 우주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 중력이 우리 몸을 당기는 힘은 신체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머리보다 발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조금 더 강하죠. 이 힘의 차이에 의해서 발에서부터 머리로 늘어나는 힘이 발생합니다.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양옆으로 압축되는 힘이 발생합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동안에는 중력 자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늘어나는 힘과 양옆으로 눌리는 힘은 여전히 존재하죠. 자유낙하를 할 때 느끼는 이 힘을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 또한 조성력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지구가 달의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중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구는 수직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수평인 방향으로 압축되는 힘을 받습니다. 그 결과 바다가 달의 중심을 향해 늘어납니다. 지구를 얇은 고무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무판을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고무판이 늘어나면서 아래로 볼록 들어간 오목한 모양이 됩니다. 지구를 누르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면서 볼록한 모양이 되죠. 오목해진 면에서 물질은 원래보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볼록한 면에서 두 물질은 서로 모이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물질은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눌리는 힘이 작용하는 쪽에서는 물질이 서로 모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달의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고 바닷물은 최단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는데요. 만약 지구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사과를 나란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사과에도 조정력이 작용하고 이 힘은 지구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사과들은 지구 중심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나란히 떨어져야 할 사과들은 조성력의 영향으로 궤도가 휘어져 지구 중심에서 만납니다.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과는 중력이 만들어낸 왜곡된 공간의 최단 거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중력에 의한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고 왜곡된 공간의 최단 거리를 따라 물체는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중력의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뉴턴은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홀의 강한 중력은 거대한 조성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크고 무거울수록 오히려 조성력은 작아진다고 예측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이 커지면은 결국은 스바르츠 실드 반지름도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10m짜리 구형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 키에 한 1.5m라고 치면 10m와 8.5m는 비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발 밑과 머리 쪽 위에서 받는 중력 차이가 매우 크게 되는데 100m에서 1.5m는 크지 않기 때문에 100m와 98.5m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조성력을 적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별 사이즈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보다 초질량 블랙홀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지에 있던 우주선이 가속하면 우리 몸은 바닥에 닿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우주선이 다가온 것이죠. 우주선이 가속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힘이 내 몸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위에 누워 있을 때 중력이 당기는 것과 비슷하죠.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가속도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력과 가속도가 같은 개념이라면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사과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가속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공간의 궤적이 끊임없이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왜곡된 공간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궤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시공간이 왜곡되는지 지구가 팽창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과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보통은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시공간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블랙홀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안쪽을 관측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아무런 정보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봤던 정보 그대로 있게 되어서 마치 사람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안쪽에는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안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또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공간이 어떻게 움직이냐,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여서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홀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아인슈타인 이전에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불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와 나의 시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공간도 모두에게 변함없이 같다고 생각했죠. 변하는 건 속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시속 100km로 이동하는 차를 볼 때 차의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반대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 이 차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면 상대방 차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떨까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볼 때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합니다. 초속 1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빛을 쫓아가면 빛의 속도는 20만 킬로미터로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가는 빛을 보면 초속 60만 킬로미터로 보여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빛과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면 빛은 정지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세상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자기학 이론과 물리 실험들은 빛의 속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기존 물리학은 논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빛의 속도로 빛을 따라가면 빛은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자기학 이론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고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수학적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물리학이 빛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가정을 하게 됩니다. 빛의 속도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에서 사과를 던지면 사과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과는 위아래 직선으로 이동하죠.
하지만 기차 밖에서 사과를 본다면 사과는 포물선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기차 밖에서 관찰한 사람에게 사과의 궤적은 더 길어졌습니다. 사과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이 1초라고 하면 1초라는 시간 동안 사과가 움직인 거리가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거리를 이동하려면 거리가 긴 쪽의 사과가 더 빨라야 합니다. 하지만 사과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과의 속도가 같다면 1초 동안 움직이는 사과의 경로는 기차 밖에서 관찰한 사람에게 더 길어집니다. 포물선 경로 끝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1초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속도가 같다면 포물선을 그리는 사과는 1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사과는 분명히 1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과도 1초 동안 움직였죠. 사과의 속도도 같고 움직인 시간도 같은데 이동한 거리가 달라졌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포물선을 그리는 사과는 아직 1초가 흘러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는 사과에게 1초라는 시간 간격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사과와 포물선을 그리는 사과는 똑같이 1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1초로 같지만 포물선을 그리는 사과에게 1초라는 시간의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에게 1초가 기차를 탄 사람에게 1시간으로 늘어났다면 기차 안에서 1초가 지날 때마다 기차 밖은 1시간씩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릅니다. 기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시간 간격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1초가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한대라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시간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사과 대신에 빛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우주선에서 빛이 왕복하는데 1초가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은 1초 동안 왕복합니다. 우주선이 빠르게 이동한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이 움직인 궤적은 늘어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다르면 궤적이 길어진 쪽의 빛이 더 빨라야 합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더 먼 거리를 이동한 쪽의 시간이 느려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합니다. 빛의 궤적이 길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같은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거리가 줄어든다면 시간도 줄어야 속도를 같은 값으로 유지할 수 있죠. 이처럼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시간과 공간이 변해야 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사과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어 라고 말할 것이고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사과는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진짜 사과의 움직임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일상에서 이런 현상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 KTX에 타고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 차이는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차이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KTX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은 속도가 빠를수록 물체의 길이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고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은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빛은 우주선의 이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이 우주선 앞쪽에 닿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려진 것처럼 보이죠. 이 상황에서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우주선 앞쪽을 당겨오면 됩니다. 공간이 짧아지면 빛이 도착하는 시간이 같아지니까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외부 관찰자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수축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빠르게 이동하는 우주선의 시간은 느려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줄었다는 의미인데요.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줄이면 됩니다. 그 결과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체, 그리고 물체를 이루는 원자들까지 길이가 수축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모든 건 반대가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뒤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탄 사람이 올 때는 온 우주가 수축하는 걸로 보입니다. 점점 수축하다가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공간은 0에 수렴하죠.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느려지다가 빛의 속도에서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거리도 점점 줄어들다가 빛의 속도에서 공간은 완전히 수축하게 되죠.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른 건데요.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그 외부에서 관측했을 때 그 사람의 시간 흐름이 느려지게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빛의 속도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250만 광년이지만 그 거리가 매우 축소되어 가지고 마치 순식간에 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가지게 되고요.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250만 년이 걸쳐야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서 안드로메다를 찍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금방 갔다 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들한테는 500만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 500만 년의 시간을 건너뛴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물체에 극단적인 에너지를 가해서 그 물체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빛의 속도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체에 가하는 에너지에 저항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반발력이 작용해야 되는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물체에 가하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어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동시킵니다. 결국 물체는 빛의 속도에 이르렀을 때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의 속도라는 관점에서 우주를 이해해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더한 4차원 시공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랙홀에서는 왜 시간이 멈추는 것일까요? 중력이 없는 평탄한 시공간에서 빛은 거울 사이를 1초에 한 번씩 왕복합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공간은 왜곡되고 빛이 이동하는 경로는 점점 길어집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 중력장 안의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중력장 안은 평소처럼 1초가 지나가지만 외부에선 2초처럼 보이고 중력장 안의 시간은 외부보다 2배 더 느리게 흐릅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점점 느려지고 중력이 무한대가 되면 시간은 멈출 것입니다. 네, 저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검증이 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쪽에서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에 들어갔을 때 행성 안에 들어갔던 주인공들과 우주선에 남아있던 그 승무원과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순식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행성 내에서 몇 시간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수십 년이 흐른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옛날에 유럽에서 쓴 갈릴레오라고 부르는 인공위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공위성이 원래는 원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발사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들어진 타원 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무를 하지 못했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구에 근접했을 때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해보고 아주 멀리 있을 때 원자시계로 측정을 해보니 과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딱 예측한 대로 일반한 시간 차이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현재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잘 들어맞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공간이라는 게 4차원 개념이어가지고 이게 휘어진다는 것이 언뜻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평면상에 사다 보니까 약간 더 좀 혼동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단 거리라고 부르는 것은 빛의 이동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거는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최단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평면이다, 그럼 바둑판 같은 격자문이다라고 하면은 그 위를 직진하게 되면 언제나 바둑판 선 위를 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무거운 공을 이렇게 고무판 아래다가 놓게 되면은 휘어진 공간을 가게 되니까 그 격자무늬도 휘어지게 되고,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제 1919년에 에딩턴이 그 일식 관측을 했을 때, 원래 별이 보이는 위치와 일식이 일어났을 때 별의 위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별빛이 정말로 원래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휘어져서 보이더라.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나게 되면서 별빛이 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추측하고 있는 시공간의 휘어짐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은 현재 잘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중력은 시간과 공간의 측정 방식을 바꿉니다. 옆에서 보면 고무판은 무거운 물체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늘어납니다. 위에서 보면 평평할 때보다 수축하게 되죠. 이것을 공간의 압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왜곡되는 이 실험은 시공간이 아래로 늘어나는 것보다 공간이 압축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릅니다. 이건 실제로 물리 공간이 압축된다기보다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압축되는 결과가 물체의 이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둘레의 길이가 100km인 원과 둘레가 200km인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반지름 차이는 약 16km 정도 되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100km인 블랙홀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휘어진다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늘어납니다. 평평한 공간에서 16km인 거리가 휘어진 공간에서는 32km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는 무엇일까요? 32km짜리 자를 가지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자의 길이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한 공간의 압축에 의해 16km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의 눈금은 여전히 32km로 표시되고 있죠. 공간이 휘어진다는 관점과 시공간은 실제로 평평하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물리적 도구가 줄어든다는 관점에서의 측정값은 일치합니다. 깁슨 박사는 시공간이 실제로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평한지는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같기 때문이죠. 이것은 관점의 차이이고 철학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중력이 약할 때 뉴턴의 만유인력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거의 같은 값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스케일의 중력을 연구할 때는 뉴턴의 관점과 아인슈타인의 관점을 필요에 따라 골라 사용하죠. 휘어진 공간과 평평한 시공간 역시 같은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두 관점을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